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논어로 여는 아침, 지은이는 김은종, 발행은 한빛비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행복한 이유는 삶의 덧없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명예 혹은 나만이 옳다는 독성과 아집은 삶의 유한한 앞에서 잠시 접어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아감과 물러섬을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밥벌이의 의무감으로 떠나지 못한 채 질척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두방망이질하는 충동에 겨워 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쩌면 진퇴의 서걱거림을 감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네 삶이 견뎌야 하는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 다시 말해 인생의 황혼에 점차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나이를 먹어야 멋지게 늙어간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라디오 PD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김종은 작가가 논어를 통해 인생의 내공을 기르고 어른답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책은 1, 2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늘도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내 편이 없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마음의 거리 두기, 행복으로 다가가는 비결, 중용을 지키는 삶, 척하는 자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인간관계는 없다. 당신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라 등 저자 본인 인생의 에피소드와 영화, 소설을 비롯해 서양 철학과 버무려낸 동양 고전의 정수의 맛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마음의 거리두기. 나이를 먹으면서 바뀌는 것이 어디 한둘이랴마는 해가 갈수록 주변에서 듣게 되는 고민의 내용이 심각해진다는 점을 유독 실감하게 된다. 천성인지 학습된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나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누가 하소연하면 대책은 시원스레 마련해주지 못할지언정 성심껏 들어는 준다. 장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 김은종에게 오아시스처럼 귀한 미덕이다. 그래서인지 가족이나 친구를 비롯한 주변 지인들의 고민 사연을 자주 듣게 된다. 기실 대부분의 고민은 들어만 주고 공감만 해줘도 쉽사리 해결된다. 뾰족한 수를 바라기보다는 그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렇다. 물론 들어만 줘서는 해결이 안 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럴 때면 팁의 속담을 하나 들려준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너 해 전부터 한참을 들어주고 팁의 속담까지 말해주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똑같은 고민도 나이살을 먹는지 두툼하게 살피듬이 오른다. 이혼을 생각하는 친구도 어찌해야 하냐며 번민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후배도 나타났다. 번뇌 씨름하는 그들에게 내가 건네는 최후의 방책은 고민거리에서 조금 멀어지라는 충고다. 마치 내 일이 아닌 양 제3자의 시선으로 사안을 바라보라는 조언이다. 그러나 나름 진심을 담은 고언이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강 건너 불구경이라는 둥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온갖 비난에 시달렸다. 지난 서너해 동안 우리는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한 육신의 거리두기만 필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심리적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이른바 마음의 거리두기가 그것이다. 인간관계에서 피치 못하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에서 벗어나는 방법 가운데 으뜸은 마음의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관계에서 숨도 못 쉴 만큼 지치고 힘들어지면 억지스레 그 관계를 고치려 애쓰지 말 것. 차라리 거리를 두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세상에는 무조건 지키고 무조건 유지하고 무조건 견뎌야 하는 관계는 없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조차 그럴진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기러기 깃털처럼 가볍게 훌훌 털어버려도 된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의 말로 유명한 경구다. 원문은 영화감독답게 삶은 클로즈업하면 비극, 멀리서 찍으면 희극이다. 어린 시절 나는 채플린의 해안에 감탄했다. 어느 가정이든 자세히 들여다보면 걱정거리 하나씩은 다 있단다. 정도의 자기 위안으로 읽혔다.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속살과 민낯을 뒤지면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경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록을 훌쩍 넘긴 이쯤 똑같은 경구가 달리 보인다. 고난의 보편성과 너나 없이 시궁창이라는 피장파장의 미학을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경고였지만 이제는 마음의 거리두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하는 채플린의 통찰로 읽힌다. 누구나 살다 보면 환멸을 느끼게 되는 일들을 겪게 마련이다. 혹여나 인생에서 슬픔이나 억울함 때문에 밤을 지새우지 않았다면 당신은 억세게 운이 좋거나 노빈슨 크루소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기가 막힌 운을 타고나지도 않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들 대부분은 삶이 선사하는 걸림돌에 휘청대고 넘어지고 주저앉는다. 하지만 애써 걸림돌을 채집해 현미경 아래 놓고 클로즈업해서 들여다볼 필요는 없다. 그저 툭툭 털고 일어나 저 고개 너머까지 걸어간 후 멀리서 한번 굽어보면 그만이다. 마음의 거리두기는 이렇게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괴로움에 집착하지 말지어다. 그저 멀리서 흘기 눈길 한 번 주고 나의 길을 다시 가면 된다. 뚜벅뚜벅. 세상사 마음의 회복 탄력성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괴로움에서 그저 벗어나는 자기 충족적 방법론도 이용하다. 이른바 36개 주의상체. 36개는 명말 청초에 편찬된 병법서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에는 6개 책이 포함되어 있다. 하여 36가지 병법이 나열되어 있는데 공성계, 미인계, 방광계, 고육계 등 삼국지연은하, 정국책 등에 언급된 수많은 계책들이 망라되어 있다. 온갖 계책을 동원하여 전투를 치르다가 도저히 승산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마지막 36번째 계책, 즉 달아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흔히 퇴사나 이혼을 비겁한 도망이라고 매도한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이나 이혼이야말로 가장 용기 있는 결단이다. 줄행랑도 아무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관계가 파탄이 나도 관성에 떠밀려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그 안에 갇히면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랭랑치려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껍질을 깨부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줄탁동기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실상 밖으로 나와보면 깨닫게 된다. 내가 전부라 믿었던 관계가 내 삶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진실을. 마음의 거리두기를 실행하려면 때론 용감하게 던질 줄 알아야 한다. 저공이 원숭이들에게 두토리를 주면서 말했다. 자, 오늘부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씩 두토리를 나눠줄 터이니 그리 알거라. 그러자 원숭이들이 모두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다시 저공이 좋다. 그렇다면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를 주겠다 라고 말하자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장자, 제물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고사성어 조삼모사의 출전이 되는 일화다. 이 이야기는 열자에도 나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전후 사정을 풀이하자면 다음과 같다.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사랑하여 여러 마리를 길렀다. 저공은 원숭이들의 뜻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원숭이들 또한 저공의 마음을 헤아렸다. 저공은 집안 식구들의 먹거리를 줄여가면서 원숭이의 식욕을 채워 주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고갈되자 장차 그 먹이를 줄이려고 했으나 원숭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먼저 속임수를 써서 말했다. 조삼모사를 사전에서 찾으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원숭이의 어리석음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많고 변덕이 죽을 듯 심하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아무튼 속이는 교활함이나 속는 어리석음이나 부정적인 함의로 가득한 사자성어다. 모두 열자의 조삼모사 이야기를 바탕으로 파생된 의미다. 하지만 조삼모사에 대한 장자의 해석은 전혀 다르다.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나눠주는 이야기의 앞뒤에 붙은 원문을 살펴보자. 마음을 괴롭혀 억지로 하나가 되려고 하지만 근본을 캐보면 본디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하니 이를 일러 조삼이라고 한다. 어떻게 조삼이란 말이 나왔는가? 명분도 실리도 다름이 없는데 기뻐했다, 화를 냈다 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 이유다. 성인은 시비를 조화시키고 하늘의 균형에 맡겨 순응할 것이니 이를 일컬어 옳고 그름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다. 장자, 제물론. 장자는 원숭이들의 변덕과 까탈에도 자연스럽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저공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저공은 우리 인간의 관점과 시비를 원숭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도리어 원숭이의 견해를 받아들여 아침에 3개를 아침에 4개로 바꾼 것이다. 하늘의 균형이란 나의 편견에 사로잡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세상의 만물이 부여하는 시비다. 이른바 전면적 진실에 축을할까. 상대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아침에 3개가 옳을 수도 있고 아침에 4개가 맞을 수도 있다. 허나 우리네 장삼이사들은 조삼모사가 옳다. 아니다. 조사모삼이 옳다. 핏대를 세워가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울부짖는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침이라는 시계열을 고자 하루 종일로 바꾸기만 해도 조삼모사와 조사모삼이 결국 하나임을 쉽사리 깨달을 수 있다. 한 번 들어간 회사는 정년퇴직할 때까지 다녀야만 하고 한 번 맺은 인연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대표적인 조삼이다.
일이 부대끼고 벅차면 퇴사하고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다. 또 배우자와 도저히 마음이 맞지 않으면 헤어지고 다른 반려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유연한 태도야말로 도리어 저공이 원숭이에게 대처하듯 의연하고 자연스러운 인생 노정이다. 기나긴 인생이란 관점에서 바라보면 비겁한 도망이라고 매도당한 행동이 도리어 새로운 커리어를 위한 초석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와 헤어지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일도 허다하다. 이 직업만이 내게 주어진 유일한 소명이고 이 사람만이 내게 허락된 유일한 사랑이라는 헛된 망상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 누군가 힘들고 지친다고 하소연하면 나는 늘 인생의 시계열을 최대한 줌아웃해서 멀리 바라보라고 충고한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조금 떨어져 제3자의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다. 아무리 괴로운 일도 과몰입에서 벗어나 조금 냉정하게 바라보면 사실 별일 아니다. 죽을 일도 아니고 낙담할 일도 아니며 기죽을 일도 아니다. 옳고 그름이 함께한다는 의미는 얼핏 모순되어 보이지만 이 문장에는 진실이 그득 담겨 있다. 실상 시시비비가 긴 안목으로 바라보면 결국 하나로 수렴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대한 멀리 바라보고 냉정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거리두기다.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고하노니 마음의 거리두기를 한번 실천해 보시라. 채플린의 말 맞다나 당신의 삶이 비극에서 희극으로 바뀔 것이다. 걱정이나 괴로움에 함몰되지 말 것. 때로는 마음의 거리두기도 필요하다. 행복으로 다가가는 비결. 수필지 무소유에는 재미난 일화가 한편 실려 있다. 하루는 법정 스님이 시내에 용무가 있어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으로 향했다. 저 앞에 정차한 버스를 타려고 뛰었는데 그만 버스가 떠나버렸다. 심지어 하루에 몇 번 운행하지 않는 귀한 버스였다. 조금만 일찍 정류장에 나올 걸 법정은 스스로 후회하고 원망했다. 그러자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내 고통이 찾아왔다. 불현듯 고통에 빠진 법정의 마음에 놀랍게도 한 줄기 깨달음이 찾아왔다. 아, 내가 너무 빨리 정류장에 도착했네. 내가 탈 버스는 뒤에 오고 있는데. 법정은 다시 차분해진 마음으로 다음 버스를 기다리며 사색과 독서를 즐겼다. 간발의 차이로 놓친 버스가 내가 탈 버스라고 생각하니 우리는 고통에 빠지는 것이다. 이미 지나간 버스를 내가 타야 할 버스로 상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소유의 개념이다. 법정의 무소유는 단순한 재화의 유무만을 판가름하는 잣대가 아니라 삼라만생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마음가짐을 의미한다. 무소유의 참된 의미는 낡은 라디오, 펜과 잉크, 소담한 주전자처럼 법정에 소박한 소유물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정수는 함부로 욕망하고 단정하지 않는 열린 마음에 담겨 있다. 군대에서 배식을 받을 때 내 바로 코앞에서 프라이드 치킨이 동나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배식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군대의 우스개가 있다. 혈기왕성한 20살 장정에게 치킨 없는 식판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었다. 이등병 김종은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 찬 이유는 치킨을 먹어야만 한다고 내 멋대로 마음속에서 정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킨 없는 배식이 내가 먹을 끼니라고 생각하면 메마른 사막에서도 촉촉한 물기를 느낄 수 있다. 경제뉴스에 특정 주식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실리면 우리 모두는 108번뇌에 빠져든다. 아, 나도 알았는데. 아, 언택트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나는 왜 그 주식을 사지 못했을까? 그 주식을 쓸어 담았어야 하는데. 허나 1년 전 그 주식은 내가 소유할 주식이 아닌 것이다. 내가 탈 버스가 아니고 내가 먹을 반찬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내가 주식시장에 주목했더라면 그 주식을 왕창 매수했을 텐데 라고 멋대로 규정해버리는 것도 소유의 구렁텅이에 빠졌음을 의미한다. 내가 살 주식은 아직 내 주식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 주가 급등 뉴스에 마음이 혹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재테크를 공부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자세다.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고 자유롭게 나만의 길을 택하는 것, 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으로 남미 여행기를 재미나게 보다가 문득 무소유의 깨달음을 얻은 기억이 있다. 중년에 접어든 출연자는 페루행 비행기에 올라탔고 리마, 이카, 나스카, 쿠스코를 경유해 마침내 마추픽추 전망대에 오른다.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추픽추는 안개에 뒤덮여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이번 여행의 기획 의도는 한마디로 마추픽추를 보러 달려온 여정이었다. 그러니 속이 상할 수밖에. 자욱한 안개 앞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채 새벽부터 몰려온 전 세계 관광객들과 함께 우두커니 주저앉은 출연자는 소감을 전한다. 안개 때문에 마추픽추를 못 보게 되자 울컥하게 되더군요. 실망감에 주저앉아 있는데 한 줄기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다 좋을 수는 없다. 어찌 보면 그동안의 여정이 행운이었고 감사한 것이었구나. 신선의 비급이라도 받았다면 모를까. 날씨는 우리네 인간의 소관이 아니다. 하지만 절경을 찾아가는 여행객들은 늘 멋대로 마음속으로 규정한 채 여정을 떠난다. 나는 비도 안개도 없이 화창한 백록담을, 청왕봉을, 대청봉을, 향이람을, 간절곶을 그리고 마추픽추를 보게 될 것이야. 이것은 완벽하게 소유에 갇혀버린 마음이다. 그런데 그 실망하던 출연자가 소유의 속박을 버리고 무소유의 정신에 가까워지자 놀랍게도 안개가 걷히며 마추픽추는 그 찬탄할 만한 비경을 오롯이 드러냈다. 은메달리스트보다 동메달리스트가 행복하다는 유명한 심리 실험 결과가 있다.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에서 멋대로 규정해버렸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소유의 태도다. 반면 동메달리스트는 메달을 걸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마음속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만족감이 높다. 법정에 무소유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은메달리스트가 되더라도 제멋대로 집착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지어다. 행복에 대한 현대인들의 강박도 일종의 소유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이 주먹을 불끈 쥐고 내지르는 함성을 종종 듣는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아드레날린을 뿜어내며 즐거워할 일은 평생에 한두 번이다. 그나마 당신이 억세게 운이 좋다면 말이다. SNS를 두어 시간만 들여다보면 온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하다. 해외여행에 명품에 호텔 스위트룸에
미슐랭 맛집으로 온통 도배되어 있다. 아, 나도 저들처럼 누리며 행복해야지. 억지스레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에게 행복을 강요하는 것 역시 잔인한 폭력이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야말로 행복으로 다가가는 비결이자 무소유를 실천하는 길이다. 행복하지 않은 인생도 존중받아 마땅한 삶의 여러 양식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다. 저는 좀 나아졌습니다. 공자가 물었다. 무슨 의미이냐? 저는 인의를 잊었습니다. 좋구나, 허나 아직 부족하다. 다음에 다시 아내가 말했다. 저는 좀 나아졌습니다. 공자가 물었다. 무슨 의미이냐? 저는 예약을 잊었습니다. 좋구나, 허나 아직 부족하다. 다음에 또 다시 만나 아내가 말했다. 저는 좀 나아졌습니다. 공자가 물었다. 무슨 의미이냐? 저는 좌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깜짝 놀라 물었다. 좌망이란 무엇이냐? 아내가 답했다. 몸을 잊고 지혜를 잊는 겁니다. 몸을 떠나고 지혜에서 떠나면 근 도와 하나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자망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하나가 되면 호의 감정이 사라지고 도와 함께 변하면 집착이 사라질 것이다. 아내야, 너는 정말 똑똑하구나. 나도 너의 뒤를 따라야겠다. 장자, 대종사. 중국의 사상가 괄말약은 십비판서에서 이 대목을 독특하게 해석한다. 도를 터득한 사람들은 적게 가진 자를 얕보지 않고 성공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계획하지 않고 시기를 놓쳐도 후회하지 않고 때를 얻더라도 몸을 잊지 않고 높은 곳에 오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속에 빠져도 젖지 않고 불구덩이에 떨어져도 뜨거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광말약의 해석에 따르자면 장자가 말하는 도의 핵심은 결국 법정이 이야기하는 무소유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그의 해석에는 본질적인 실존을 앞세우는 장자의 사상이 잘 녹아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마땅히 이루어야 할 의무를 덧씌우며 살아간다.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우리의 삶을 이렇게 규정할 수 없으며 우리의 실존은 사회가 강요하는 여러 의무보다 중요하다. 괄말약은 좌망에 대해 해석하며 이 허상에서 빠져나오기를 주문한다. 특히 시기를 놓쳐도 후회하지 않고 이 대목이 핵심이다. 이 구절은 떠나간 버스를 내가 탈 버스라고 생각하는 아둔한 우리들에게 내리는 따끔한 축비다. 소유의 삶은 쫓기듯 사는 인생이다. 억대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 강남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데 멋진 외제차를 몰아야 하는데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늘 불안하다. 번뇌와 집착에 겨워 갯벌에 빠진 것 마냥 한 발 내딛는 것조차 힘들다.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몸과 마음이 온통 무거워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마포에 살고 있는 동료 제이는 술만 취하면 푸념을 늘어 놓는다. 나는 왜 강남에 살지 못할까? 조금 더 많지 하면 옆 사람에게도 따지듯 묻는다. 너는 왜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없니? 제이는 강남에서 아이를 육아하지 못하는 자신을
무능한 가장이라며 자책한다. 그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주거지다. 대치동에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그의 집착은 실로 무시무시한 소유의 태도다. 스디스는 소주잔을 채워주며 그에게 제발 정신 좀 차려 무소유의 정신으로 돌아오란 말이야 라고 충고하고 싶지만 마음뿐이지 차마 입으로 뱉지는 못한다. 팍팍한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나 역시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언젠가 오대산 자라 눈 덮인 오두막 옆에서 곱은 손을 호호 불어가며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마시면 얼마나 행복할까. 오두막 옆 철쭉나무는 앙상한 가지 위 눈꽃을 피우고 있을 것이다. 겨우내 쌓인 눈이 녹고 개울물이 흐르기 시작하면 철쭉은 지나가는 상춘객들에게 꽃봉양을 해주고 있을 터. 무소유의 깨달음을 전해준 진분홍 철쭉꽃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덧. 충남 서산에 가면 계심사라는 절이 있다. 사찰의 이름 그대로 그곳에 가면 마음이 열리고 편안해진다. 대체 왜 그럴까 둘러보니 절집을 지은 기둥이며 보가 모두 구불구불하다. 반듯하게 서 있는 다른 절들의 기둥과는 달리 온통 뒤틀리고 구부러져 있다. 안토니 가우디는 직선은 인간의 선이고 곡선은 신의 선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구엘 공원, 성가족 성당, 까사밀라 등 세계적인 건축물을 설계하며 곡선을 활용했다. 개심사의 주지와 목수는 가우디와 같은 미적 감각을 지닌 인물들이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내 추측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나무는 대체로 휘어져 있다. 캐나다 노키에서 볼 수 있는 침엽수림처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쭉쭉 뻗어 있지 않다. 하여 늘씬하게 뻗은 기둥이나 볼을 얻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큰 나무를 베어 다듬어야 한다. 큰 나무를 얻으려면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한 이치다. 곱게 뻗은 기둥을 얻고자 하면 심산유곡으로 찾아가야 하고 당연히 그곳으로부터 그 무거운 나무를 실어 날라야 하니 사람의 힘으로는 붙이고 응당 수레에 실어야 한다. 그런데 평지의 길과는 달리 산중에서 소나 말이 끄는 수레로 나무를 나르려면 산중턱에 자리 잡은 작은 나무를 베어내고 길을 터야 가능하다. 한마디로 고등 기둥과 볼을 이용하려면 묵수의 수고로움이 몇 갑절 더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이유도 없이 작은 나무의 생명이 쓰러져 갈 수밖에 없다. 개심사의 주지가 이 점에 주목한 것은 아닐까. 일주문부터 시작해 범종가,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절집의 모든 기둥과 보는 올곧아야 한다는 소유의 관점에서 벗어나 철저히 무소유를 실천한 것은 아닐까. 만약 이 추측이 옳다고 가정한다면 기둥과 보가 곧아야 신도의 경외감을 일으키고 사찰에 권위가 설 것이라는 소유의 관점을 과감히 버린 셈이다. 문득 궁금해진다. 법정은 개심사를 방문한 적이 있을까? 만약 개심사를 둘러봤다면 분명 건축물에 깃든 무소유 정신에 감복했을 것이다. 편견을 버리고 생각의 틀에 갇히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의 실천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눈으로 여는 아침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